연회가 한창인 기방에서 한 사내가 술잔을 놓쳤습니다. 술잔이 은국자를 치고 맑은 붉은 상보 위로 번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술을 따르던 기생이 소매를 걷는 순간 손목 안쪽에 겹겹이 남은 곤장 자국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양반집 교수에게나 있을 법한 손, 기생의 몸에는 맞지 않는 자국. 그런데 그 자국을 보고 가장 먼저 얼굴빛이 바뀐 건 그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큰도련님의 동생 최도겸이었습니다. 놀란 얼굴이 아니라 끝내 들킬 것이 들켰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방의 술잔이 멈춘 그 봄밤에서 시작된 억울한 누명과 숨겨진 장부, 죽은 남편이 사당 벽장에 남긴 마지막 글, 그리고 기생으로 팔려간 양반집 맏며느리가 끝내 제 위치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죄인이 된 며느리. 전라도와 충청도 길목이 맞닿는 큰 고을에 현감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최대 감댁이었습니다. 대감은 이미 죽었지만 논이 넓고 창고가 깊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고쳐 디뎠습니다. 안주인 홍씨 부인은 젊어서는 살림이 야무지고 법도가 반듯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전 장남 최지연을 먼저 묻은 뒤로 그 얼굴엔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남았습니다. 지연은 숫자에 밝고 성미가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본 것도 그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연홍이었습니다. 손끝이 단정하고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며 죽은 대감이 살아있을 때 장부도 눈으로 외운다며 칭찬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초겨울 어느 날 지연은 관가에 다녀오겠다며 말에 올랐고 그날 오후 산길 아래 물가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낙마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식기도 전에 더 빠른 말이 퍼졌습니다. 맏며느리가 머슴과 눈이 맞았고 그걸 안 큰도련님이 화병 끝에 변을 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머슴은 이틀 뒤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게 증거라 했습니다. 연홍은 처음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일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안채나인들이 말을 삼켰고 행랑종들은 시선을 피했고 홍씨 부인도 며느리를 품에 안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장부와 곡식 출납을 자주 들여다보던 건 차남 도겸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이제 편히 쉬셔야지요. 장부 같은 건 제가 맡겠습니다. 도겸은 늘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손이 가는 곳은 형의 장부, 형수의 혼수논, 창고 열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연홍이 완전히 억울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연홍은 남편이 죽기 전 도겸과 집사 노치갑이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연에게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홍은 그 장부 속에서 자기의 혼수인 논의 소출이 슬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직접 따지는 대신 지연이 나서주길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체면이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시동생의 장부를 의심한다는 말이 퍼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지연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박현감이 직접 큰 댁으로 왔습니다. 빚 문제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며 연홍의 혼수 일부가 담보로 넘어갔다는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연홍은 그 문서를 본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 일은 젊은 여자의 말을 현감과 차남의 말보다 먼저 믿어주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연홍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관아 뒤 작은 방에서 손목이 묶인 채 곤장을 맞았습니다.
정식 형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머슴과의 외도에 대한 벌이라고 했지만 문서에 남지도 않을 매질이었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사적인 벌이었습니다. 관아에서 갇혀 지낸 며칠 뒤 연홍은 고을에 있는 기생집으로 넘겨졌습니다. 2장 연화. 연홍이 끌려간 곳은 고을 남문 밖에 있는 큰 기방이었습니다. 그 기방의 행수는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연홍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손톱 끝까지 곱게 다듬어진 손, 앉을 때 치맛자락을 먼저 정리하는 버릇. 이 여자는 원래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연홍입니다. 그 이름은 여기선 못 쓴다. 밖에서 내 이름을 찾는 귀가 있으면 피곤해진다. 오늘부터 넌 연화다. 연홍은 술시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글 읽는 일과 가야금 줄 고르는 일은 뜻밖의 잘 맞았습니다. 월선은 그녀를 큰 손님 상에만 불러냈습니다. 기방 사람들은 별별 말을 했습니다. 양반집에서 쫓겨났다더라. 남편을 잡아먹은 과부라더라. 연홍은 처음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오래 흙을 맞으면 나중엔 어디가 더럽혀졌는지조차 분간이 흐려집니다. 월선은 어느 날 밤 연홍의 손목을 보다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연홍이 소매를 내리자 월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잔 하나를 밀며 말했습니다. 여긴 살아남는 곳이지 깨끗한 곳은 아니다. 아무 말도 못할 때라도 눈은 감지 마라. 그 말은 냉정했지만 위로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에게도 속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월선은 연홍이 양반집 며느리 출신이라는 걸 안 뒤부터 이 여자가 가진 정보가 언젠가 자기의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기방을 오래 운영하려면 관아와 큰댁의 뒷일을 하나쯤 쥐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연홍을 지켜준 건 사실이지만 순전히 인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홍은 그날부터 이불 끝에 작은 헝겊 주머니를 꿰매 두었습니다. 죽은 남편 지연이 마지막 밤 몰래 건네준 붉은 장부끈 한 조각과 불에 그슬린 종이 반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름을 바꾸고 몸을 팔아 웃는 자리로 끌고 와도 그 주머니만은 뺏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장 술잔이 멈추다. 봄이 오자 박현감이 큰 연회를 벌였습니다. 상단 손님, 벼슬길 사내들, 고을 유력자들이 모였고 도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방에서 연홍이 불려 나왔습니다. 월선은 옷고름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 실수도 웃음 실수도 하지 마라. 관아 쪽 사람들이 섞여 있다. 기방 큰방 맨 안쪽 상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의 상단에서 온 서윤백이라 했습니다. 옷차림은 점잖고 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의 눈은 기생을 훑는 눈이 아니라 누가 누구 옆에 앉는지를 먼저 보는 눈이었습니다. 연홍이 도겸의 앞상을 지날 때 도겸이 술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수님이 이 꼴로 웃는 걸 형님이 봤으면 무슨 표정이었을까요? 연홍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손님에게 술을 따르려 소매를 걷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서윤백의 눈이 멈췄습니다. 손목 안쪽에 곤장 자국. 서윤백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현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윤백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손목을 다친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도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연홍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월선이 물었습니다. 너 원래 누구였느냐? 연홍은 처음으로 본 이름을 말했습니다. 최대 감댁 맏며느리였습니다. 월선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문이 정말이긴 했군. 그런데 소문과는 다른 쪽으로 말이야. 다음 날 서윤백이 기방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기생연화를
따로 만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사장, 붉은 장부끈. 서윤백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연홍은 모든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백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손목 자국은 관아에서 맞은 자국이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기생집에서 맞은 자국과 관아에서 묶인 채 맞은 자국은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 손은 귀하게 자란 손이지 술병만 들던 손이 아닙니다. 연홍은 이 사람이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새해 전 마지막 밤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은 죽기 전날 밤 방에 들어와 문부터 닫았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고 손엔 붉은 장부끈이 들려 있었습니다. 불에 반쯤 그슬린 종이와 장부끈을 연홍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걸 숨겨라. 도겸과 노치갑이 창고를 비우고 있다. 박현감도 한통속이다. 다음 날 지연은 말을 타고 나갔고 저녁 무렵엔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연홍은 주머니를 바로 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간통 소문이 덮였고 관아 빈문서가 나왔고 입을 열 자리를 잃었습니다. 서윤백이 물었습니다. 그 머슴은 정말 달아난 겁니까?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사람처럼 이름이 쓰이는 걸 보면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연홍은 품에서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붉은 장부끈과 반쯤 탄 종이가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창고 곡식 수량과 논문서 번호가 적혀 있었고 맨 끝에 5글자가 있었습니다. 사당 뒤 벽장. 서윤백은 그 글자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윤백이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서윤백의 어머니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벼슬에서 밀려날 때 누명이 어머니에게 먼저 갔고 그 후유증으로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연홍의 손목을 본 순간 직무보다 먼저 옛 기억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서윤백을 더 위험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냉정해야 할 자리에서 감정이 먼저 갈 수 있으니까요. 5장 3년을 외면한 시어머니. 홍씨 부인도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죽은 뒤 겉으론 버텼지만 속으론 같은 장면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어 돌아온 아들, 그 곁에서 말을 잃고 서 있던 며느리, 사람들 입에서 퍼지던 소문. 대부인은 처음부터 전부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큰 사람은 진실을 끝까지 붙들 힘도 함께 잃는 법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밝혀야 할 게 있습니다. 홍씨 부인은 단순히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소문이 붙었을 때 홍씨 부인은 도겸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도겸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슴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홍씨 부인은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파고들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며느리보다 둘째 아들의 말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억울함을 파헤치면 자기 아들 하나가 더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며느리를 기생집까지 밀어냈다는 걸 알면서도요. 남문 기방에 양반집 규수 같은 기생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 때도 홍씨 부인은 모른 척했습니다. 확인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진실이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해온 진실과 마주하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 무렵에 서윤백이 상단 사람 행세로 최대 감댁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쌀 거래를 보러 왔다 했지만 죽은 장남의 장부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서윤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을 소문이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어서입니다. 홍 씨 부인은 아주 오랜만에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내 아들은 말을 험하게 타지 않았다. 그런 아이가 왜 하필 그 길에서 그렇게 죽었는지 나는 아직도 설명을 못 찾았다. 6장 냄새를 맡은 월선. 월선은 연회날 도겸의 얼굴이 바뀌는 걸 본 순간 이 일 뒤에 정절이 아니라 돈과 장부가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월선은 연홍을 방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그 손님이 누군진 모르겠다만 너를 보던 눈이 보통이 아니더라. 숨기고 싶으면 끝까지 숨겨라. 하지만 들키면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한다. 연홍은 처음으로 장부꾼 이야기를 조금 더 털어놓았습니다. 월선은 듣고 나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꺼냈습니다. 내가 기생집에 온 날 관아 아전 둘이 와서 한 말이 있다. 이 여자는 얌전히 앉혀두기만 하면 된다. 절대 도망 못 가게 하되 죽지 않게만 해두라더라. 그리고 내가 첫날 밤 잠결에 중얼거렸지. 사당 뒤 벽장이라고. 연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 더 늦으면 안 된다. 바로 그날 밤 기방 뒷문에 노치갑이 나타났습니다. 은전 주머니를 내밀며 연화가 누구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달라 했습니다. 월선은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선은 두 가지 계산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하나는 이 돈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분간 노치갑에게 가짜 정보를 흘리면서 연홍의 진짜 움직임을 숨길 수 있다는 것. 월선은 노치갑에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요즘 손님도 잘 안 받고 방에서 울기만 합니다. 별 쓸모없는 계집입니다. 노치갑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이 도겸의 경계를 늦추는 데는 약 보름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7장 허의원의 증언. 서윤백은 허의원을 찾았습니다. 허의원은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서윤백이 죽은 자의 억울함과 산자의 누명이 함께 걸린 일이라 하자 허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낙마라 했지만 목 뒤에 단단한 것으로 맞은 자국이 있었고 손등엔 고삐를 붙잡고 버틴 긁힌 자국이 있었고 장화 한 짝엔 사당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허의원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감도 차도련님도 있었고 소인이 살해 가능성을 꺼냈다면 시신도 다시 못 봤을 겁니다. 서윤백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겐 정말 다른 흔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손목엔 관아에서 맞은 자국이 더 선명했지요. 그걸 보고도 다들 안 본 척했습니다. 서윤백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사당 뒤 벽장만 찾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틀 뒤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허의원이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서윤백이 다시 찾아갔을 때 허의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인은 아무 말도 한 적 없습니다. 제발 그냥 두십시오. 누군가가 먼저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노치갑이었습니다. 도겸의 지시를 받은 노치갑은 허의원의 손자가 다니는 서당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주 조용히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갔습니다. 의원님 손자가 참 영특하더군요. 오래오래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허의원은 완전히 입을 닫았습니다. 서윤백은 처음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핵심 증인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8장 움직이는 연홍. 허의원이 입을 닫았다는 소식은 월선을 통해 연홍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연홍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서윤백에게 말했습니다. 도겸과 박현감이 기방에 올 때
술자리에서 흘리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윤백이 물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연홍은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도겸이 한 번은 박현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세곡은 300석으로 올려졌겠다. 어차피 창고엔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제가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져간 논에서 나오는 곡식만 해도 소작인 5집에서 150석이 들어와야 합니다. 전체 논을 합치면 400석이 넘는데 300석으로 올린다는 건 빼돌릴 몫을 미리 뺀 숫자입니다. 서윤백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연홍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숫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숫자 뒤의 의도까지 읽는 사람이군요. 연홍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부를 오래 본 사람은 그 정도는 압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면 줄이 삐뚤어지거든요. 연홍은 기방에서 들은 대화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이 박현감에게 흘린 세곡 숫자, 노치갑이 술에 취해 중얼거린 논문서 번호, 박현감이 아전에게 시킨 빈문서 조작 지시, 연홍은 그것들을 날짜와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생집에서 3년을 버틴 건 그냥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듣고 있었습니다. 9장, 눈치챈 도겸. 도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상단 사람 서윤백이 너무 자주 기방을 드나든다는 보고를 받고 허 의원이 누군가를 만났다 돌아온 뒤 안색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도겸은 노치갑을 불렀습니다. 형님이 정말 다른 장부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느냐? 큰도련님은 하나를 보면 둘을 적는 분이셨습니다. 소인이 모르는 기록을 따로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도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곧바로 사당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교묘한 수를 먼저 썼습니다. 도겸은 박현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상단 사람 서윤백을 조사해 주십시오. 신분이 불분명한 외지인이 기방 기생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간첩이거나 도적의 정탐일 수 있습니다. 박현감은 이것이 도겸의 개인적 불안인 줄 알면서도 자기도 불안해지기 시작한 터라 응했습니다. 이틀 뒤 서윤백의 객주방이 관아 아전들에게 뒤져졌습니다. 서윤백은 중요한 물건을 숙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남을 물건이 없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연홍과 만난 기록이 드러날 위험이 생겼습니다. 서윤백은 월선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연홍과 나의 접선 흔적을 모두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당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도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월선은 노치갑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연화가 오늘 밤 그 상단 사람과 기방 뒷문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노치갑은 그 말을 도겸에게 전했고 도겸은 아전 둘을 기방 뒷문에 매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기방 뒷문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진짜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0장, 사당 뒤 벽장이 열리다. 그날 밤 최대감댁 사당으로 향한 건 세 사람이었습니다. 서윤백, 연홍, 그리고 홍씨 부인. 홍씨 부인이 직접 온 건 서윤백이 미리 약속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서윤백은 홍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다른 누가 열어도 도겸은 조작이라 할 것입니다. 이 집의 안주인이 직접 여는 것만이 증거가 됩니다. 홍씨 부인은 오래 망설였지만 결국 나왔습니다. 사당 뒤 벽장은 겉으로 평범한 나무장이었습니다. 맨 아래 판자를 눌러보니 안쪽이 열렸습니다. 서윤백이 나무장 안쪽에서 기름 먹인 장부첩과 복문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사당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이었습니다.
기방 뒷문 매복이 헛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곧장 사당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노치갑도 함께였습니다. 도겸은 사당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형수님이 상단 사람과 짜고. 홍씨 부인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도겸의 입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노치갑이 장부첩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연홍이 더 빨랐습니다. 사당 문턱에 노초대를 집어들고 노치갑의 손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눌려 살다 보면 자기를 지키는 힘이 사라질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엔 그 힘이 가장 먼저 튀어나옵니다. 노치갑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고 도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1장 장부가 펼쳐지다. 사당 마루에서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창고 곡식 수량, 세곡에서 빠져나간 수백석, 논문서에 더딥힌 거짓 담보, 도겸과 노치갑과 박현감의 이름 옆에 날짜별로 적힌 은전 수량. 홍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맨 끝장에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도겸이 더 깊이 발을 담갔다. 노치갑은 이미 손을 못 뺀다. 현감도 함께 먹었다. 내게 변고가 생기면 아내 연홍의 말부터 들을 것. 연홍의 눈이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자기 말을 먼저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죽은 남편만은 그렇게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복문 안에는 홍씨 부인 앞으로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겸을 아끼시는 마음은 알지만 이번 일은 넘기시면 집이 끝납니다. 연홍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 애부터 지켜주십시오. 홍씨 부인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어미가 가장 찢어지는 순간은 죽은 자식이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을 자기는 끝내 믿어주지 못했다는 걸 알아차릴 때입니다. 도겸이 복문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백이 소매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말머리 문양이 등잔불에 번뜩였습니다. 암행어사다. 도겸의 다리가 풀렸고 노치갑은 주저앉았습니다. 도겸이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을 죽일 생각까진 없었습니다. 그저 장부만 빼앗으려 했습니다. 말이 놀라고 길이 미끄러워지고 그러다 그렇게 홍씨 부인이 그의 뺨을 쳤습니다. 내 형은 미끄러져 죽은 게 아니구나. 내가 죽인 것이구나. 12장 현감이 무너지다. 날이 밝자 박현감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장부는 조작될 수 있다. 죽은 사람의 글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기생집 여자의 말은 증거가 안 된다. 하지만 관아 마루 위에는 장부와 복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월선이 노치갑에게 받은 은전 주머니를 올려놓았습니다. 연화의 입을 감시하라며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허의원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입을 닫았던 허의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허의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얼굴과 죽은 지연의 목 뒤 멍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소인이 3년 전에 본 것을 말하겠습니다. 목 뒤에 맞은 자국이 있었고 장화에는 사당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낙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홍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던 여자가 그날은 마루 한가운데를 똑바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죽인 적도 머슴과 외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박현감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 떳떳했다면 왜 이제야 입을 열었느냐. 연홍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단단해졌습니다. 입을 열면 누가 믿어주었습니까? 현감과 차도련님과 집사가 같은 말을 하는데 기생 하나 말이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연홍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현감 어른, 올해 세곡을 300석으로 올려 적으셨지요. 그런데 이 고을론에서 나오는 곡식을 소작인 수대로 맞추면 420석이 됩니다. 120석은 어디로 갔습니까? 박현감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연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겸 도련님이 작년 봄에 기방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세곡은 300석으로 올려 적겠다. 어차피 창고엔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제가 수를 따르면서 들은 말입니다. 기생의 귀는 증거가 안 된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관아 마루가 잠잠해졌습니다. 서윤백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식으로 신분을 밝혔습니다. 왕명을 받드는 암행어사 서윤백이다. 박현감과 최도겸과 노치갑은 장부 횡령과 살인과 무고와 불법 매질의 죄를 함께 받을 것이다. 박현감은 주저앉았습니다. 도겸은 무릎부터 꺾였고 노치갑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관아마루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건 권세였고 제일 마지막에 일어선 건 기생이라 불리던 한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13장 돌아온다는 것. 박현감은 파직되어 압송되었고 도겸과 노치갑은 옥에 갇혔습니다. 연홍은 관아에서 풀려난 뒤 곧장 큰 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홍씨 부인이 직접 데리러 왔지만 연홍은 문턱 앞에서 한참 멈춰 섰습니다. 3년 동안 자기를 죄인처럼 밀어낸 집이 다시 돌아오라 한다고 마음이 곧장 따라가진 않으니까요. 홍씨 부인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가 나갈 때 이번엔 죄인처럼 나가지 않도록 장담하마. 홍씨 부인은 연홍을 예전 방이 아닌 안채 바깥채에 햇볕이 잘 드는 새 방으로 들였습니다. 예전 자리에 넣으면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홍은 며칠간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이면 손목을 감추고 밥상이 놓이면 제일 나중에 손이 갔습니다. 홍씨 부인은 억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기방 옷을 태우게 하고 연홍이 숨겨둔 주머니를 비단보에 다시 싸주고 날이 좋으면 차를 한 잔 같이 마시자고만 했습니다. 한 번은 홍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제일 아픈 건 무엇이냐? 연홍은 오래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억울함보다 제가 저를 점점 믿지 못하게 된 시간이 더 아팠습니다. 홍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너를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 내 몫이라 여기겠다. 하지만 연홍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가 있습니다. 지연이 장부를 파헤칠 때 저는 알면서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무서웠습니다. 그 침묵이 지연을 더 외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홍씨 부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침묵했구나. 너는 체면 때문에, 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말에 연홍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홍은 장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불어난 소장료를 지우고 빠져나간 쌀의 수를 맞추고 중간에서 떼어먹은 비단값을 따로 적었습니다. 홍씨 부인이 안채에서 연홍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홍아, 안쪽 장부도 들고 오너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집 안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삿날 아침 홍씨 부인이 사당 앞에서 연홍을 불렀습니다. 오늘 첫 술은 내 손으로 올려라. 연홍은 지연의 위패 앞에 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숫자가 맞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홍씨 부인이 창고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안채 곳간은 내가 맡아라. 제가요? 내가 가장 잘할 것 같구나. 연홍은 열쇠를 받고 곧장 곳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겨울을 못 넘길 소작인들에게
나눠줄 몫을 따로 적는 것이었습니다. 가을까지 장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 뒤의 길은 그때 제가 정하겠습니다. 홍 씨 부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의 어른이 며느리에게 선택을 돌려준 순간이었습니다. 14장 마지막 인사. 겨울 첫눈이 올 때 서윤백이 마지막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연홍은 직접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어깨가 곧았습니다. 서윤백은 말했습니다. 상처는 아문 자리가 날이 바뀔 때마다 욱신거릴 겁니다. 몸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연홍은 웃었습니다. 이제는 욱신거려도 이유를 아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서윤백이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후 서윤백은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봄이 다시 왔습니다. 월선이 장터에서 찾아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예전 같은 큰 웃음은 없었습니다. 떠날 생각은 없어. 연홍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떠나는 것도 길이고 남는 것도 길이야. 나는 이제 누가 밀어서 가는 길 말고 내가 정한 길에서 살아보려고 해. 월선이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사람이 자기 발로 서면 남이 붙인 이름은 오래 못 가더라. 월선이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연홍아, 기방에서 내가 너를 지켜준 거 전부 순수한 마음만은 아니었어. 내 정보가 나한테도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계산한 적이 있다. 연홍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거기서 죽었을 거야. 계산이 섞여 있어도 손을 내밀어 준 건 사실이니까. 월선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해 봄이 지날 무렵에 최대감대 곳간에는 처음으로 남는 곡식보다 제때 나간 곡식의 수가 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홍은 이제 누가 지난 날을 물어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로 살던 날도 있었고 연홍으로 버틴 날도 있었고 이제는 두 이름 모두를 지나 스스로의 삶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무너뜨리려 한 건 기생의 웃음도 과부의 애군도 아니었습니다. 양반의 체면 뒤에 숨어 장부를 비틀고 사람 하나를 소문으로 죽이려 했던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시 세운 건 수를 따르던 손으로 거짓을 걷어내고 살림의 뼈대를 바로 세운 한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연홍은 누군가의 동정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숫자를 맞추고 끝까지 자기 발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남은 건 소문이 아니라 이름이었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야담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엔 더 깊고 더 기묘한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깨우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